트렌드와 유행에 끌려다니는 현대인의 삶, 혹시 나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나만의 스타일과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색깔과 철학을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죠. 좋은 사람이 되려다 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트렌드와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며 균형을 잡는 방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삶의 주도권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트렌드를 좇으려다 스타일까지 구길 것인가? 세상의 트렌드를 외면하면서 살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도 없다. 하지만 문제는 나만의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남이 하는 말을 너무 쉽게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남이 하는 생각을 줏대 없이 내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미를 깊게 깨닫지도 못한 채 유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고 남들이 가는 길에 뒷공무니만 쫓아갈 뿐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점이다. 유행이 바뀌면 서둘러 바뀌어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가면 자신도 허겁지겁 가봐야 한다. 이렇게 정신없이 휘둘리다 보면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에 젖는 고단한 나날을 살아갈 뿐이다. 현대 패션계의 큰 획을 그은 코코 샤넬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곧 스타일이다. 당신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스타일로 태어났다. 세상의 트렌드와 타인이 살아가는 모습에 관심을 두지만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야 한다. 내 머리로 생각해낸 옹골찬 주관과 철학을 차곡차곡 쌓아가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어야만 자신만의 주도권으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다. 내가 보는 나의 가치면 남이 보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채우면서 문제가 시작된다. 외부에서 온 것들은 차분히 검증하고 하나씩 축적한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 빠르게 채워지긴 하지만 혼란하고 취약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 그 결과 나약한 구조는 언제든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멘붕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이 먼저 튀어나온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그 그림자만 흘낏 보여도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할 준비를 한다. 나의 철학과 생각은 곧 내 삶의 무기이기에 이것들이 없는 사람은 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부심도 약하다. 이런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타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는 점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MBTI다. 자신을 외부의 손쉬운 틀에 맞춰 정체성을 규정하다 보니 때로는 게으름과 자기방치의 달콤한 대의명분이 되곤 한다. 분명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향을 감안해 미리 포기하기도 한다. 이 정도면 MBTI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삶에 해악을 끼치는 배신의 도구이다. 성장을 위한 도전도 낯선 자신을 만나는 새로운 재미도 막을 뿐이니 그저 자신이 가진 새끼줄로 제 몸을 올가매는 자승자박의 결과만 있을 뿐이다. 철두철미하고 냉정한 정치 사상가였던 한비는 자신의 저서 한비자를 통해서 수많은 통치의 기술을 언급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진나라의 평공주의 새로운 왕궁을 건립하고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이때 옆나라인 위나라의 영공도 축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의 일행이 강에 이르러 잠시 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매우 독특하고 매혹적인 검은고 소리가 들렸다. 이에 영공은 부하들을 시켜 그 검은고 소리의 주인공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영공은 급한 마음에 그 소리를 기록해 두도록 했다. 이윽고 진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영공은 흥건하게 취하자 오는 길에 들었던 검은고 소리가 생각이 났다. 이에 평공에게 검은고를 타도 되겠냐며 청했고 이에 평공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런데 검은고가 한창 연주되던 중 자리에 있던 한 관리가 느닷없이 나서서 이렇게 경고했다. 이 노래는 나라를 망치는 노래입니다. 결단코 끝까지 연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평공은 신경 쓰지 않고 검은고를 계속 연주하도록 했다. 그런데 노래가 끝으로 가자
갑자기 28마리의 학이 몰려들어 날개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후 비바람이 거칠게 몰아치고 왕궁의 기왓장이 날아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있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결국 행사는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등장한 고사성어가 바로 나라를 망치는 음악이라는 의미의 망국지음이다. 물론 당시 검은고 소리가 왜 학과 비바람을 불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그래서 외부에서 온 것들이 내부로 들어와 기존의 것을 부수고 난장판으로 만든다라는 점에서는 꽤 의미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우리 속담이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배드 머니 드라이브즈 아우트 구드라는 말이 그렇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왕궁 밖의 학과 비바람이 들이닥쳐 경사스러운 자리를 망가뜨리는 망국지음의 현대적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가 아니다. 소설가 김영하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였다. 자신의 MBTI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그는 비밀이라고 말하며 밝히기는 거부했다.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의 말은 나의 생각으로 포착되지 않는 또 다른 나가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나 역시 큰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사실 자신을 규정하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나도 있고 제일 친한 친구가 보는 나도 있다. 또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도 완연히 다른 사람이다. 이 모든 모습은 나를 결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MBTI는 오로지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가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나를 파악하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나를 가두는 감옥도 된다. 특히 변화의 가능성, 성장의 기회에 대해 아예 문을 걸어 닫고 그래봐야 나는 뭐 소심한 ISFP인데 뭐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이는 나의 확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발견해주는 예상치 못했던 나의 모습에 흥미를 느낄 기회마저 차단한다. 때로 남들이 말해주는 나의 모습에 꽤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제껏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나의 단편적인 모습일 수는 있어도 가치 없는 모습은 아니다. 이러한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달라는지를 연구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MBTI라는 감옥은 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한번 자신을 소심한 성격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매번 소심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토르 웨거 교수는 이러한 상태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다. 특정한 경험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하면 실제로 인체에서는 신경학적으로 통증 반응이 일어나고 고통의 정도가 더욱 증대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 연인과 이별하게 되면 나는 정말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실제 이별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강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생각과 신체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실제의 손짓이나 발걸음 등 여러 행동도 소심해질 수밖에 없다. 1950년대 미국에서 뮤지컬로 제작되고 이후 영화로도 상영된 마이 페어 레이디는 자기 규정과 그로 인한 정체성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영화이다. 한 언어학자와 그의 친구는 거리에서 꽃을 팔면서 살아가는 빈민가 출신의 여성 둘리트를 데려와 개인 교습을 시켜 사교계의 귀부인으로 성장시킨다. 투박하고 촌스러운 어투를 고치는 것에서 시작해 표정, 발걸음 등 모든 것을 교육한다. 처음 둘리틀은 그 교육이 혹독한 고문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결국 귀족 가문의 남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성이 되었다. 둘리틀의 극중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당신이 나를 꽃 파는 여자로만 대하면 나는 꽃 파는 여자밖에 될 수 없다. 하지만 교양 있는 숙녀로 대한다면 교양 있는 숙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을 MBTI에서 규정한 사람으로만 대한다면 당신은 그런 사람밖에 될 수 없다. 하지만 그 감옥에서 탈출해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기준으로 자신을 단정 짓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행동하지 마라. 아직도 만나지 못한 수많은 나가 간절히 오늘의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화하지만 동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오늘 시험에 제출한 문장들은 천사람의 글이 하나의 경륜이어서 시험관들도 역겨워한다.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최소 한남들과는 비슷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며, 또 하나는 그들보다 앞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수준에 앞서고 싶은 비교라면 그다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열등감에 의해 남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후회를 낳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한 헛헛함을 만들어낸다. 사실 세상의 기준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은 꽤 큰 매력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만족감,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 평균으로는 살아간다는 안정감이 나를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삶의 주파수를 세상과 맞추려다 보면 정작 나의 중심축을 잃게 된다. 그리고 한번 균형을 잃어버린 중심축은 저절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결국 내 인생의 주도권은 완전히 힘을 잃고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과거에도 있었기에 그에 따른 답도 이미 있다. 핵심을 요약하면 화하지만 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고개는 끄덕이고 이해는 하지만 현혹되지는 말아야 한다. 장단점을 잘 살펴 나에게 맞는 것을 취하는 영리함을 발휘하되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단단한 나의 중심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토록 오묘한 관계라니. 기원전 5세기경 공자가 편찬한 역사책인 춘추를 해석한 책이 춘추자 시전이다. 여기에서 화합하는 것과 같아지는 것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었던 안영은 3명의 왕을 섬긴 인물로 왕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의 덕망을 쌓았다. 그가 경공을 모시고 있을 때 양국어라는 또 다른 신하가 있었다. 양국어 역시 능력도 괜찮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경공의 유흥과 오락을 책임지며 타락과 일탈로 이끌었다. 그러니 경공은 양국어를 좋아했지만 안영은 양국어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한 번은 오랜만에 양국어를 만난 경공이 그는 나와 화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안영은 이렇게 답했다. 그것은 화가 아닌 동입니다. 양국어는 군주가 옳다고 하면 자신도 옳다고 하고 군주가 그르다고 하면 자신도 그르다고 합니다. 마치 물에 물을 붓는 것과 같고 조화 없이 일률적으로 검은 고를 켜는 소리와 같을 따름입니다. 화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존하는 것이지만 동은 차이가 없는 완전한 일체화이다. 군주가 옳다라고 말하면 그에 따라 옳다라고 말하는 신하는 그저 일심동체가 되었을 뿐 아름다운 조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있다. 북송시대 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사마광과 범진은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이자 동료였다. 함께 관직에 올랐으며 오롯이 함께 영광을 누리며 친교를 나눴다. 사마광은 범진을 두고 나와 성이 같지 않은 형제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정도면 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짐작할 것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평생을 통해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논쟁 하나가 있었다. 바로 세상의 음악에 관한 이론 중 하나인 악률에 있어서는 무려 30년간이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끊임없이 논쟁을 이어갔다. 형제와 같다라고 할 정도면 그런 이론상의 차이는 그저 덮어두거나 대충 합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화는 했지만 동은 하지 않았다. 한기의 관과 같은 북송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였던 범중엄계도 비슷했다. 둘은 모두 제각각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지만 조정에서 회의할 때마다 늘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라도 있는 듯 그렇게 서로의 의견에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그들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한 번도 서로 얼굴을 붉힌 적 없이 친구처럼 지냈다. 두 사람은 동은 하지 않았지만 화는 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접하게 되면서 주파수를 그 기준에 맞춰 나가곤 한다. 물론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고 해야겠지만 마치 물에 물을 붓는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는 지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체적인 삶이 사라지고
남들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너무 쉽게 휩쓸리고 유행이라면 전부 따라해야 하고 인기 있는 것이라며 맹렬하게 쫓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지치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중심축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명백하게 사고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가 없으니 주관이 없고 주관이 없으니 그냥 남을 따라하며 사는 삶이 편할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미국 하버드 대학과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팀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은 나이와 교육 수준, 소득 그리고 스마트폰을 즐기는 정도에 상관없이 아예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진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주고 홀로 가만히 방에 앉아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는커녕 계속해서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했으며 더 나아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일을 선택하기도 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의 제시카 한나 박사는 지루한 강의에서 학생들이 스스로를 때리는 행위는 흔한 일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다. 사람들은 앉아서 생각하기보다는 전기 충격을 받기를 택했습니다. 뉴스 페퍼민트 가디언 2014.7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볼거리가 넘치는 지금 시대에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기를 귀찮아한다. 그 결과 그냥 남이 제시해 놓은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설사 남들과 다르게 살고 싶어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논리 자체가 부족하다. 결국 그들은 늘 남들도 다 그렇게 해. 요즘 이게 대세야라는 말밖에 할 게 없다. 이는 세상의 주파수에 완전히 동해버린 상태이며 자신의 중심축은 무너진 상태라고 봐야 한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삶의 태도는 먼 훗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후회를 남길 뿐이라는 점이다.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았던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 같다였다.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이다. 나의 삶을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저 처참한 일일 뿐이다. 뭔가 다르지 않고 엇비슷한 것을 천편일률FE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송나라의 문호였던 소식이 시험 감독을 하면서 했던 말에서 유래했다. 오늘 시험에 제출한 문장들은 천사람의 글이 하나의 경률이어서 시험관들도 역겨워한다. 그의 역겹다라는 표현은 개성도 없고 차별화도 없고 그저 바보처럼 남들만 따라하는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물론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저 세상의 기준만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은 역겨워해야 훗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자신만의 스타일과 중심축을 단단히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세상에서 이탈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과도하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주 세상과 동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혹독하게 비난하고 격렬하게 거부하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자존감이 과도하게 넘치면서 사소한 부분을 부각해 자기 자랑을 하고 조그만 부분을 확대해 타인들을 격하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편향된 자기 함몰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너무 특별한 사람은 결국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은 내심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자기 우월감은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심리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민족은 자신들을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가가 자신을 특별한 국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이 지나치게 심각해지면 아예 미움을 받아 탄압받는 민족이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국가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되면 공동의 작업에 참여해서 주도권을 나눠 가지면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극히 어렵게 된다. 결국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드러내면 결국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 고전에는 혀를 내두르게 하는 지혜와 통찰을 지닌 잘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압도적 인물을 한 명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 후 한말기의 예형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똑똑해도 너무 똑똑했다. 이미 24살의 나이에 황제의 자문 역할을 맡아도 충분한 인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국 자신의 죽음을 부르는 결정적 패착이 되고 말았다. 특히 그의 의협심과 정의감은 그를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예영은 북치는 실력까지 매우 뛰어났으며 그것이 조조에게까지 알려졌다. 하루는 조조가 예영을 불러 북을 치라고 했는데 예영의 옷이 다소 남루하고 더러웠다. 이에 조조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평소에도 조조의 정치적 행보에 심각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예영은 본격적으로 싸움을 걸었다. 예영은 내 옷이 더러워서 북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가? 라고 말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어 던져 마침내 알몸이 되었다. 그때부터 조조와 예영 사이에서는 거친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조조가 무례하다라고 꾸짖자 예영은 무례란 임금과 윗사람을 속였을 때나 쓰는 말이 아닌가. 나의 옷이 더럽다기에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온 깨끗한 모습을 그대로 보였을 뿐이다. 이에 다시 조조가 너는 스스로 깨끗한 척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자 예영은 또다시 이렇게 되받아쳤다. 너는 너의 혼탁을 모르는구나.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하니 눈이 혼탁하고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귀가 혼탁하고 자신의 고집만 앞세우니 이는 몸이 혼탁한 것이 아닌가. 거기다 나와 같은 천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예를 다하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소인배의 짓이 아닌가. 조조는 그 자리에서 예영을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나마 천재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이후 그를 등용해서 쓰기는 했지만 분을 참을 수는 없었다. 결국 조조는 예영을 형주에 있던 유표에게 보내버렸고 예영의 성향을 알게 된 유표는 다시 그를 강하에 있는 황조에게 보내버렸다. 그리고 결국 그곳에서도 독서를 멈추지 않던 예영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자신에게 없는 것으로 잘나 보이고 싶을 때 조조에 대한 예영의 비판이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의감과 의협심이라는 이유로 세상의 눈높이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로지 나 홀로 잘난 오만하고 독선적인 인물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영은 계속해서 버림을 받다가 자신의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예영의 이러한 모습은 자신을 너무 탁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걸어가게 되는 슬픈 길을 보여준다. 누군들 자신만의 개성적인 성격이 없고 누군들 남들보다 탁월한 면이 없겠는가. 하지만 그것을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내면 결국 배제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영처럼 실제 잘나서 잘난 척해도 문제지만 애초에 자신의 것이 아닌 것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비싼 물건이나 돈,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우월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이들은 잠시 집단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 맨몸의 그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주도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다. 공자가 한때 노나라의 임금인 정공을 모시면서 국정을 도맡아 할 때가 있었다. 그때 정치는 급속도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발전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정공이 여색을 탐하면서 국정을 게을리했고 급기야 공자를 만나는 일도 기피했다. 공자는 더 이상 노나라를 맡을 생각이 없어 관직을 내려놓고 위나라로 떠났다. 이에 공자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위나라 왕의 부인인 남자가 공자를 만나고 싶다며 전가를 보냈다. 남자는 비록 왕의 아내일 뿐이었지만 위나라의 국정을 좌우할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공자는 그녀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만남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날 위나라의 왕과 아내인 남자가 궁궐 밖으로 유람을 떠난 일이 있었다. 마침 그때 만난 공자를 억지로 왕의 수레에 태웠고 마치 자신이 공자를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위세를 떨었다.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한 공자는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결국 위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에서 초효과시라는 말이 생겼다. 과시하면서 거리를 지난다라는 의미이다. 남자는 공자를 통해서 자신을 빛내고 싶어 했다. 스스로를 빛내는 발광체가 될 실력이 없으니 공자를 통해 자신을 밝게 보이게 하는 반사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과도하게 우월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존재한다. 세상에 우월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드러내는 일은 결국 실익 없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명나라 말기 홍자성이 쓴 책은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익과 욕심이다 마음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이야말로 마음을 해치는 도적이다. 음악과 유격이 도덕적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총명하다고 잘난 체하는 것이야말로 도덕 수양의 장애물이다. 홍자성은 마음속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과 쾌락에 대한 지향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았다. 그것이 외부로 과도하게 드러날 때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탁월함과 우월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내부에서 지나친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숨겨진 수치심과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아의 모습으로 인해 고통받았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영국 작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하고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예형도 그랬고 남자도 그랬다. 나만 잘났다는 오만과 독선은 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월감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마음은 결국 타인과의 화합을 방해할 뿐이다. 군림하다 튕겨낼 것인가? 매력으로 끌어당길 것인가? 물과 불을 함께 사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관대함과 사나운 것이 서로 돕는다. 세상과는 거리 조절이 필요하고 사람 사이에서는 힘 조절이 필요하다.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자칫 너무 강하게 군림하게 되면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없다. 군림은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도권을 불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정반대로 주도권을 주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해서도 곤란하다.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이면 사람들이 제각각 자신의 주장만 하면서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양쪽의 문제를 모두 피해가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힘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때로는 강하고 혹독하지만 또 때로는 부드럽고 관대한 방법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인간적인 매력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흔히 말하는 반전 매력이 그것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순수하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늘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심성이 있다면 어떨까? 이런 사람은 꽤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물론 그 깊이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끌리게 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주도권을 쥔다는 것은 상대방을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하는 것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주도권 확보의 방법도 없다. 춘추자 시전에는 엄격함과 관대함이 어떻게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춘추시대 정나라에는 공손교라는 재상이 있었다. 그는 생전에 정치를 하면서 귀족들의 권력을 타파했고 여러 제도를 개혁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병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뒤를 이을 대숙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불은 뜨겁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게 마련이요 하지만 불을 보는 것만으로 죽는 일은 없어. 반대로 물은 약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겨서 가지고 놀기 때문에 죽는 일이 많소. 관대한 정치로 백성을 설복할 수는 있지만 관대함만 가지고는 백성을 굴복시키기는 어려운 일이요. 이 말을 하고 몇 달 후 공손교는 세상을 뜨고 대숙이 정치를 도맡았다. 하지만 마음이 모질지 못했던 그는 엄격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관대한 정치를 이어나갔다. 그 결과 도둑이 많아지고 심지어 살인사건도 빈번했다. 이에 대숙은 관대하게만 정치한 것을 후회하고 이후 군대를 파견해 도둑과 살인자를 엄하게 처벌했고 이었고 범죄가 줄어들었다. 이에 대숙은 이후에도 엄격한 정치를 이어나갔다. 이 이야기에 대해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옳도다. 정치가 관대하고 후덕해지면 백성들이 경박해지는데 백성들이 경박해지는 것을 바로잡으려면 엄격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지만 엄격한 정치는 백성들을 해치는데 백성이 해침을 당하면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관대함으로써 엄격함을 조절하고 엄격함으로써 관대함을 조절하면 정치는 이로써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이야기에서 유래한 관맹상제라는 말은 관대함과 사나운 것이 서로 돕는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비슷한 말로 강유겸전이 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겸해야 온전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역동성과 연결되어 있다.
엄격함과 강함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 둘을 얼마나 역동적으로 잘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강함이 있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한다. 병법을 논하는 삼약에서도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부드러움이 필요할 때는 부드러움을 베풀고 단단함이 필요할 때는 단단함을 시행하고 약함이 필요할 때는 약함을 보여주고 강함이 필요할 때는 강함을 써야 한다. 장수는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을 적절하게 섞어가며 때와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에서의 부드러움이란 자신을 낮추거나 매우 유연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스티븐 카플란 교수가 약 300명의 CEO를 연구한 결과 현장의 CEO들에게는 매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특히 부드러움과 함께 강한 전투력을 갖춰야만 회사의 성과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만 이러한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용할 때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책은 다음에는 이러한 적용의 순서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은혜는 가볍게 시작하여 무겁게 나아가라. 먼저 무겁고 나중에 가벼우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험은 엄격하게 시작하여 관대함으로 나아가라.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격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매력적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우리는 왜 잘생긴 남자 혹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일까?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외모 그 자체에서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한 과학적 결과이다. 잘생기고 예쁜 얼굴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정서적 가치를 부여하고 보는 사람에게 이득을 느끼게 한다. 마음이 편해지거나 기분 좋게 들뜨게 하고 미적인 감성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니 이러한 이득을 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을 동시에 갖추는 것 역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득으로 작용한다. 만약 강한 사람과 함께한다면 나는 그 강함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부드러움으로 인한 이득은 얻지 못한다. 하지만 강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강함은 물론 부드러움으로 인한 아득도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1+1이니 이런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매력이라는 것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본능에 기반한 과학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력은 내가 상대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나에게 끌어오기 때문에 늘 영향력이 더 크며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줄 수가 있다. 이제 당신의 양손에 강함과 부드러움, 위엄과 관대함이라는 두 종류의 무기가 있다고 생각하자. 적절한 힘 조절과 순서에 따른 사용은 굴림이 아닌 매력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당신이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당신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일 뿐이다. 반응과 대응 사이 성장과 행복의 선택지가 있다. 입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다. 서둘러 가기보다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삶은 자극이 아니라 반응이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가 삶의 방향을 겪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 심경학자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인생에서의 자극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반응에 달려 있다라는 말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충분히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기에 또 앞으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반응이라는 것과 대응이라는 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고 감정에 기반하기 때문에 주도권의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감정 충돌 없이 나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홍수에 대한 소와 말의 다른 반응.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의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땅 위의 소는 매우 느릿느릿하고 심지어 달리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시속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다. 반면 말은 시속 60에서 7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천리마도 결코 허풍은 아니다. 천리는 지금의 400km이므로 하루 67시간 정도만 달려도 충분히 완주할 수 있다. 중간중간 쉰다고 해도 하루에 주파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땅 위가 아닌 물속에서이다. 홍수가 나서 말이 물에 잠기게 되면 다리를 바르게 놀려 마치 땅 위에서처럼 달리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허우적대다가 얼마 가지 않아 힘이 빠져 죽게 된다. 반면 소는 아예 달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떠내려가다가 물이 얕은 곳에 닿으면 그저 느릿느릿 다시 육지로 올라와 생존한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한다.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누군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가혹한 운명을 탓하면서 자신을 잃고 결국 말처럼 힘이 빠져 재기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는 유난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어려움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도 한다.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과정을 지배하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응만이 아니라 이성적 능력을 결합한 온전한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원하는 결과를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대응은 즉각적인 반응을 멈추고 전략적인 관찰과 그에 따른 대안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주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처하게 되면 이른바 반응성 모드 리액티브 모드라는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를 빠르게 다시 공격하거나 아니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속하게 회피하는 일이다. 이성적이고 차분한 대응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반응성 모드에만 젖어 있으면 급기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돌은 극에 달하고 일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도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뿐이다. 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인 위락에는 가혹한 관리들에 관한 이야기만 따로 모은 갈이 있다. 여기에 왕사라는 이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젊은 시절에 능력이 출중해서 꽤 높은 관직까지 올랐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성질이 고약해지고 고집불통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성미도 급해졌다. 하루는 그가 붓으로 글을 쓰고 있는데 파리가 붓 끝에 올라앉았다. 한두 번 손을 휘저어 날려보냈지만 파리는 또다시 되돌아왔다. 이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사는 붓을 내동댕이 치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리고 말았다.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다고 한들 겉으로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뿐 마음으로 존경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외부의 자극에 대해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반응만 함으로써 오히려 부하들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반응의 상태에서 대응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적 동요를 멈추는 일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면서 나를 자극하더라도 일단은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략을 짜는 이중적인 면모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얼굴에는 웃음을 머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입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뱃속에는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의 구밀복검이다. 물론 이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나쁜 전략을 말하지만 직접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는 점에서는 권장할 만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웃음을 띈다는 것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마음일 뿐이다. 이러한 전략을 매우 잘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당나라 시절의 간신이었던 이인보였다. 그는 필요할 때라면 언제든 사람들을 제거하곤 했는데 그때 활용한 방법이 바로 구밀복검이다. 일단 그는 황제 앞에서 충성스러운 태도로 누군가를 한껏 추켜 세우며 추천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그 사람을 안심시킨다. 이후 이인보의 본격적인 배신이 시작되고 온갖 음모를 꾸며서 상대방을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황제는 감히 이인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거당하는 상대방 역시 설마 이인보가 그렇게 할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 우리는 좋은 방면에서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감정을 표출하는 반응을 멈추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 에도 시대의 쌀거래를 통해 경제를 좌지우지했던 혼마 문에이사라는 거상이 있었다. 초창기 그는 거듭되는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산으로 숨어들었다. 그때 한주지 스님과 만났는데 스님이 담 너머에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키며 자네는 저 깃발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나? 라고 물었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 혼마는 건성으로 바람이 부니까 흔들리는 거겠죠 라고 말했다. 하지만 스님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저 깃발이 흔들리는 것은 자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네. 혼마는 이 말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그는 과거 자신이 했던 여러 거래를 떠올렸다. 그 모든 실패의 원인은 거래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이 너무 급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혹은 지나치게 경계하는 마음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래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다.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투자의 신이 될 수 있었다. 더없이 평화로운 표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가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바꾸면 상대방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만 하게 되면 갑론을박의 말싸움밖에 되지 않아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 뿐인 일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감정적 반응으로 끌려가지 말고 이성적 대응으로 중심을 잡자. 그러면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 손으로 쥐며 원하는 방향으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문제, 즉 트렌드와 유행에 휩쓸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으로 시작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삶의 철학과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특히 화합에 동하지 않는다는 동양 철학적 원리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트렌드와 유행을 수용하되 나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자신만의 스타일, 중심축,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MBTI와 같은 외부적 기준이 때로는 개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통찰은 현대인이 자주 간과하는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독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여러 고사성어와 역사적 이야기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만국지음이나 우생마사, 그리고 공자의 화와 동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지혜로 다가옵니다. 특히 반응과 대응의 차이를 구분하고 감정적 반응 대신 전략적 대응을 강조하는 부분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과시나 열등감에서 벗어나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며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중심축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다룬 이 글은 독자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현대인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나만의 고유한 삶을 만들어가는 실질적이고 철학적인 지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삶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유행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조급함,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중심을 잃는 삶은 결국 후회로 이어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이해하되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철학과 중심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세상과 화합에 동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반응이 아니라 대응으로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만의 삶을 주도해보세요. 흔들리는 깃발은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함께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